Everybody sing that shit. 나온다고 알려줄게. 자, 사회 변동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쭉 배웠다고 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변동해 나갈까라는 것이 오늘 수업의 주제가 됩니다. 첫 번째, 사회 변동 이렇게 써주시고, 사회 변동 써주시고, 이렇게 사회가 변동하는 데에는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변동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요인을 써주시고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변동하게 되는데 정말 다양해.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만 딱 추렸거든. 두 가지가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가 기술 발전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 기술 발전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어떤 게 있냐면 문화 발전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 발전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하나, 기술 발전론이라고 하는 건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회 변동이 촉진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기술 어떤 게 있냐면 증기기관. 여러분 증기기관은 누가 발명했을까? 옛날 사람. 증기기관. 와트라는 사람 안 들었으니까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 그 사람 발명했는데 이 증기기관을 통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것, 이렇게 변동이 촉진되는 것, 이것을 기술 발전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물질 문화가 사회 변동을 촉진한다라는 거죠. 반면에 문화 발전론이라고 하는 건 이런 기술이 아니라 어떤 사상이나 종교와 같은 비물질 문화가 사회 변동을 촉진할 거야 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부인권. 우리 육반 천부인권이 무슨 말이야? 태어날 때. 하늘이 내려준 인권이다. 태어날 때부터 가진 인권이다 라는 거야. 이런 사상이 등장하면서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면 문화 발전론적인 측면이 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떤 게 더 옳은 말인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 사회 변동에? 기술이야, 문화야? 정답은 둘 다야. 맞아요, 둘 다. 두 가지가 서로 좀 조화롭게 섞이면서 사회의 발전을 내지는 변동을 촉진하겠죠. 이 두 가지 좀 잘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설명하는 이론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화론. 우리 육반 진화론이 누가 만들었을까? 그 왜 갈라파고스 섬에서 막 새 연구하고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 만들었는데 이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학에 접목시켜서 만든 게 사회 변동의 진화론입니다. 두 번째는 순환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 순환론. 혈액 순환할 때 그 순환이야. 너희 순환론 발음해봐. 순환론. 어렵지 않아? 순환론.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정리를 할 텐데 표로 다 그려가지고, 자, 먼저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동해 나간다라고 설명하냐면, 자, X축, Y축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에다가는 시간이라고 써주시고요. Y축에다가는 발전 정도. 보세요, 발전 정도. 자, 진화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회는 계속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변동한다라고 얘기해.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언젠가는 발전한다라는 거야. 개발도상국이 있다면 이 개발도상국에게 시간만 주면 언젠가는 선진국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거야. 이런 게 진화론의 단점이에요. 정리한다면 여러분, 진화론은 자, 사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발전 그리고 진보를 의미한다 라고 얘기해요. 항상 발전과 진보를 의미한다. 됐어. 그리고요, 항상 사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고 발전한다 라고 얘기해요.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고 발전한다. 우리 육반 그러면 일정한 방향, 어떤 방향일까? 사회가 항상 어떻게 되는 방향? 올라가요. 발전하고 진보하는 우상향의 방향으로 변동한다 라고 얘기하겠죠. 됐어. 이게 진화론이었고요.
이 진화론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쓸 텐데 공간이 부족하니까 쌤이 여기다가 할게요. 저기 쓰세요. 자, 먼저 장점. 장점이라고 한다면 개발도상국이 근대화되는 과정. 근대화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점이 장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개발도상국이 근대화되었을까? 이런 걸 설명하는데 진화론을 쓴다는 거죠. 그렇지만 단점이 더 중요해. 단점. 자, 진화론은 사회가 항상 발전한다라고 했는데 항상 발전만 할까? 사회가? 그것은 아닙니다. 미국처럼 경제 대공황을 통해서 사회가 몰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항상 사회가 발전한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런 것만은 아니다. 쇠퇴하는 경우도 있는데 너희는 그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한계점이 있겠죠. 그다음 한 개 더. 얘들은요, 서구의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서구의 제국주의는 들어봤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선진국 입장에서 봤을 때 개발도상국을 보면 진화 상태가 좀 덜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좀 진화시켜 줄게 라는 명목을 가지고 침략하고 약탈한다는 거야. 그런 걸 되게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사용되겠죠. 그런 게 단점입니다. 자, 봐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순환론입니다. 순환론. 순환론은요, 마찬가지로 X축, Y축 그려졌을 때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기도 하지만 쇠퇴하기도 하고 또다시 발전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반복하면서 변동한다 라고 주장하는 게 순환론입니다. 이 순환론이라고 하는 건 사회 변동을요, 항상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기도 하지만 쇠퇴, 몰락하기도 하는 이런 방향으로 봅니다. 자, 마치 사회가 인간처럼 태어나서 자라서 늙어서 죽는 것과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인간의 운명과 같다라고 해서 운명론적 관점이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운명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인간의 운명과 같다라는 거죠. 사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자, 좀 더 정리해보면 이 순환론은요, 사회 변동을 일정한 양상이라는 게 뭐냐면 6반 모습이라는 뜻이야. 일정한 모습을 반복하면서 변동한다라는 거야. 반복하면서. 일정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발전하고 쇠퇴하는 모습. 이런 걸 반복한다라는 거야. 여기서 쌤이 시험 문제 낸다면 이런 거 내겠죠?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는지, 일정한 양상을 반복하는지 비슷하잖아, 그죠? 이거 두 개랑 항상 써도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순환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정리할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놔둘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순환론의 장점. 얘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에요. 우리 국가 흥망성쇠가 무슨 뜻일까? 흥하고 망하고 성장하고 쇠퇴하는 모습, 이런 다사다난한 모습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됩니다. 그렇지만 단점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단점. 자,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는 되게 장기적인 그래프야. 사회가 어떻게 장기적으로 변하는지. 근데 이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단기적인 변동들이 존재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런 짧은 단기적인 변동은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점이 단점이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단기적인 변동은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게 단점이다. 이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상승, 하강, 상승, 하강, 상승, 하강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렇게 발전하고 쇠퇴하는 건 알겠어. 근데 이 시점 이후에 계속해서 발전할지 아니면 쇠퇴할지 예측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는 좀 곤란하다라는 점이 단점이 됩니다. 저 시점 이후에 발전할지 쇠퇴할지 어떻게 알겠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들아, 이렇게 운명론적 관점으로 항상 발전하는 게 있으면 쇠퇴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쇠퇴하는 속도를 인간이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이 쇠퇴하는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오히려 다시 발전하도록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런 것들을 좀 간과하고 있습니다. 정리한다면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과소평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쇠퇴를 막을 수 없다, 운명과 같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런 것을 과소평가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장점, 단점, 장점, 단점 적었으니까 잘 봐주시고 이런 건 좀 서술형으로 내기 좋겠죠, 쌤이? 어떻게 낼 거냐면 여기다가 A, 여기다가 B 해가지고 A랑 B가 뭔지 적으시오. 그리고 나서 A와 B의 단점 하나씩 적으시오. 장점, 단점을 적으시오. 알겠죠? 자, 정리 잘 하시고 쉬웁니다. 자, 지우고 자, 그 다음 이렇게 끊고 오른쪽에다가 나온 다음에 세 번째로 뭘 적을 거냐면 자, 사회 구조적 측면의 이론들에 대해서 볼게요. 자, 사회 구조적 측면이니까 미시적 관점이야, 거시적 관점이야? 거시적 관점이에요. 그죠? 이런 거시적 관점 우리가 처음부터 배웠던 것들 마지막까지 또 나옵니다. 어떤 게 있냐면 기능론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갈등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찬가지로 표로 정리해서 적어볼게요. 자, 먼저 얘들아, 기능론은 사회를 긍정적으로 봅니까? 부정적으로 봅니까? 긍정적으로 봅니다. 사회의 각 부분들이 제 기능을 잘 수행하면서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거지. 그리고 있잖아, 기능론은 사회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주장해요. 사회는 항상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 사회의 균형이 깨어진다면, 사회의 어떤 한 부분이 제 기능을 못한다면, 즉 사회 병리적 현상이 발생한다면 사회 변동이 발생한다는 거야. 이때 기능론은 사회 변동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일시적인 불균형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 변동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일시적인 불균형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금 균형 상태로 회복해 나가는 과정, 이런 과정을 사회 변동이라고 봤어요. 선생님 좀 예를 들어 본다면 인간의 몸이 잘 기능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아이코 넘어져가지고 몸에 상처가 딱 생겼어. 이렇게 상처가 생긴 걸 불균형 상태라고 보는 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 몸이 상처가 생기면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 저절로 안 불잖아, 그치? 마찬가지야. 기능론도요, 사회 불균형이 생겼을 때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균형 상태를 되찾아간다라고 보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랬냐면 항상성이라고 불렀거든. 항상성.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사회 변동이라고 봤다는 거야.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휙 아물까 아니면 천천히 아물까? 천천히 아물겠죠. 속도는 굉장히 느리다, 점진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리해보면 장점. 자, 장점은 점진적인, 점진적 변동은 설명하기 용이하다 라는 게 장점이야. 그렇지만 단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순간에 변하는 변동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급속한 변동은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게 기능론이었고요. 두 번째는 갈등론입니다. 여러분, 갈등론은 사회를 긍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봐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사회는요, 항상 사회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갈등론의 주장이야. 그치? 이 갈등은 누구와 누구와의 갈등이에요?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의 갈등이에요. 이런 갈등이 왜 항상 존재하냐면 사회 내에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어떤 모순이냐? 희소 가치를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으로 나뉘는 그런 불평등한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갈등론은 사회 변동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사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얘기했던 P집의 집단이 저항할 때, 이런 불평등 구조에 저항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변형시키기 위해서 P집의 집단이 하는 행동, 그 행동 자체를 사회 변동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당연히 일어나야 될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안 보여? 좀 내려달래. 요거만 내려도 될까? 됐지? 자, 그리고 얘들아, 갈등론은 사회 변동을 되게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하겠죠. 왜냐면 이런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변동이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환호하면서. 자, 정리해볼게요. 장점. 얘들은 이런 급진적인 변동을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혁명과 같은 이런 변동을 설명하기 용이하다라는 것이 갈등론의 장점이고요. 반면에 단점이라고 한다면 얘들은 지나치게 갈등 또는 대립이라고 하는 것만 강조한다라는 거야. 사회가 항상 갈등과 대립으로만 변동하는 것은 아니거든. 협력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동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너희는 간과하고 있더라는 거야. 이렇게 장점, 단점 정리해 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지막 한 개만 더 하면 네 번째,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회운동. 자, 이건 6월 모평회에 뜬금없이 하나 나온 게 사회운동에 대한 문제가 하나 나왔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사회 변동을 촉진하는 시민들의 운동을 사회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무거나 다 사회운동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뚜렷한 목표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실행시키기 위한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회운동을 하려면.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사회운동을 벌이기 위한 그 사람들만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야 됩니다. 신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이상향, 이런 게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이 운동을 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층부, 지도층, 운동하는 층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런 조직 내에서는 구성원들 간의 역할 분담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역할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사회운동이라고 불러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그것은 사회운동이 아니라 그냥 집합행동이다 라고 불러. 집합행동이다. 사람들이 갑자기 사회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광장에 모여서 시위를 한다. 그건 사회운동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집합행동일 뿐이에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시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시위가 사회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사회운동이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어. 환경단체의 운동. 환경단체. 반면에 집합행동의 예시로는 시위 이런 게 있겠죠. 만약에 이런 시위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한다면 그것도 사회운동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시위는 그냥 집합행동에 그칠 뿐입니다. 쌤이 우리 6반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얘들아, 이런 사회운동을 이끌기 위해서는 사실 엘리트의 존재가 굉장히 필요해요. 엘리트의 존재. 이런 사회운동가, 즉 엘리트적인 운동가가 존재해가지고 이런 운동을 이끌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 6반 친구들 중에서 누군가는 언젠가 이런 사회 엘리트가 되어가지고 우리 사회를 변동시킬 수 있는 이런 사회운동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너무 멋있지 않아? 아니 이거적인 멘트인데요. 약간